자, 거사 하루 전 내일 귀국합니다. 그러나 친동생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데요. 그가 문제를 좀 일으켰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도 결국 충청권 갔습니다. 글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했습니다만 충청권 맹주가 될 후보의 귀국 하루 전 방문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캠프 사무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반 총장께서 자급적 경호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경호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기정 씨랑 조카 반주현 씨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총장님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을 것 같고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겁니다. 네, 천안의 정치부 김성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귀국 일정 보니까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 건 결국 접었군요, 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 앞서 이 공항철도를 이용한 귀국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천공항에서 자택인 사당동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면 내일 네. 오후 5시 30분에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귀국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승용차로 자택인 사당동까지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날은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랬고요. 자, 문제는 이제 목요일 오후에 도착한 이후에 금요일부터 일정인데 일단 현충원 얘기는 다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일단 국립현충원에 들러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참배를 하고 인사를 드리는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당동으로 이동을 해서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또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 당사로 이동해서 지금 조직이 꾸려져 있는 마포 당사에서 이제 그 측근들과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 토요일부터 이제 지역 자기 고향인 음성 그리고 모친이 살아계신 충주로 이동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일정을 보면 서울 일정 그리고 고향인 충청 일정 두 가지로 잡혀 있는데 일단 음성을 방문해서 선영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성 꽃동네 그리고 충주에서 친가에서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1박 2일 동안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쎄, 귀국한 날 일부러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의 검찰이 움직인 거죠.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나자 이제 배가 떨어지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보면 내일이 대선 출정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맞춰서 공교롭게도 반기문 총장 비행기 타는 날 맞춰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조카하고 동생을 연방 경찰이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 기억이 이렇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났던 건 2013년에서 15년이고요. 동생인 방기상 씨가 경남기업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다. 이건 알려진 사실이고. 네, 이 문제가 된 것은 그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 그렇죠. 70이라는 빌딩 때문이잖아요. 예, 그 랜드마크 70이라는 빌딩이 한 번 언론에 보도됐던 거는 예전에 네. 경남기업의 성한종 회장의 이제 사건이 있었을 때 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게 아마 베트남의 하노이에 지금 보시는 저 건물입니다. 네. 경남기업이 저 건물을 질 때 한 투자 금액 한 1조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미분양이 나고 저기서 그 돈이 지금 그 투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경남기업 휘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남기업으로서는 저거를 꼭 팔아야지 이제 그 기업이 산을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반기상 씨 아들인 반주현 씨가요,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브로커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경남기업에 접근을 했냐? 아버지인 반기상 씨가 고문이니까요. 네. 야, 중동의 국부펀드, 그냥 카타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부펀드가 저 랜드마크 71을 우리 산대.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중개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남기업한테 이제 한 그 피로 착수금처럼 6억 50만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 어디 썼냐고 했더니 그 미국 사람 해리스라고 불리는 그 카타르 공무원을 위장한 대리인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리인이 카타르 어떤 공무원을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큰 그림을 짰는데 그러니까 이 반기상 씨가 반주현 씨는 그 카타르의 어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 딜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미국인 브로커가 껴있고요. 그런데 그 돈은 뇌물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그 브로커가 꿀꺽 했던 거죠. 사기를 당했다 그 얘기군요. 사기를 당한 건데 돈 자체는 사기를 당한 거긴 하지만 반주현 씨하고 저 반기상 씨도 어쨌든 저 중동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는 시도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고
뉴욕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일단 저 반주현 씨, 그러니까 조카는 오늘 뉴저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반기상 씨는 일단 미국에서 수배 상태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건 초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인척 관리,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잘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40년 지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흔들린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 관리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딱 공교롭게도 말이죠. 귀국하는 그 시점에 저런 문제가 들어서 저는 아주 치명적인 이 타격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유엔이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인 반주현 씨가 주로 뉴욕에서 부동산 컨설팅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잘 관리를 할 텐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대로 뭐 방치를 했을까라는 분이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금이환영인데 이게 장미꽃이 아니라 온통 또 이 가시밭길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 귀국하면 첫 마디가 바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2013년 일인데 지금 몇 년 지나서 이걸 이제 체포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막 전격적으로 뭘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이 마무리된 건 2015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년 정도 지났다고 하게 되면 뉴욕 검찰에서 나름대로 내사를 하고 이제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체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묶여뒀다가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딱 터트렸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굳이 뭐 뉴욕 검찰이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을 나가려는 사람한테 이런 거를 뭐 시기를 조절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일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앞날 이런 얘기할 기회보다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겠네요. 게다가 박연차 씨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변인 또 얘기를 했을 때 첫 공항에서의 첫 메시지 자체가 23억 달러 수수 관련 얘기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한 이 사수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들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고 난 다음에 귀국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의혹을 해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자, 충청북도를 출생지로 둔 정치인들이 대선에 도전해서 아주 위협적인 수준에 간 것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충청권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뉴욕 헌화 지역인데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딱 반기문 전 총장 귀국 D-1 전날 하루 종일 찾은 곳이 공교롭게도 충청이었습니다. 충청의 반풍의 진원지인 충청을 먼저 선점하겠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꺼내든 카드가 위안부 할머니 모욕이었습니다. 지금 한일 그 합의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당시 합의 이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용단을 내렸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 지금 세웠던 그 부분을 지금 비꼬면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 인식 차이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일 간의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거든요. 직접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는 그냥 10억의 돈만 받았을 뿐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때 손유상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이면에서 합의를 하고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만약 이건 무효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 된다면 일본과 함께 백지화를 선언하고 협상 다시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겠군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외교 무대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대선 전부터 지금 이게 한일 관계에 아주 험악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대선에도 자칫하면 쟁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문제의 역량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험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어떤 식으로 이 한일 관계를 풀어갈지, 저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저는 상당히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충청권을 방문했고 또 위안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 충청권을 방문했는데 스스로를 나는 고구마라고 칭했던 적이 있잖아요. 오늘도 고구마 행보를 펼쳤다는데 그 정치적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인터뷰 얘기 먼저 소개합니다. 고구마는 제가 든든합니다. 아까 우리 박유경 어르신 고구마 이런 고구마네. 이런 고구마. 어느 게 좋아? 이게 더 그래, 큰 가루 행가나 좋습니다. 네, 담아드릴게요. 네. 5,000원입니다. 어휴, 쌀꺼주네 1,000원. 네, 좋습니다. 네, 잘 사세요. 네. 근데 네. 지금 고구마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얼굴이 밝은데 네. 좀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요 사실 충청도가 반기문 대망론이 분다고 하지만 사실 문재인으로서 상당히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충청남도 도지사가 안희정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대권 주자로서 중요한 충청도 표를 지금 주도하고 있지만은 그 외 충북지사나 네. 대전지사까지 전부 사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정치적으로는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네. 오히려 충청도에서 반기문보다는 네. 문재인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딱 반기문 귀국하기 전에 바로 하루 전에 네. 아마 훑어가면서 완전히 충청도의 어떤 주도권을 주겠다. 주도자는 바로 나다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충청 지역의 지지율을 보면 대전과 충청 남북도 세종시를 합쳐보면 글쎄 충청 사람이라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무응답층이라고 하죠. 네. 부동층이 제일 많은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숫자로 네. 봐도요. 네. 근데 역대로 선거 전문가들이 가장 맞추기 힘든 지역이 충청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이 투표장 들어도 누구를 찍느냐는 거는 그 전까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충청은 잘 나가다가 12월 넷째 주에서 1월 일째 첫째 주까지 해가 바뀌면서 급격하게 꺾이는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 네. 저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해가 바뀐다고 해서 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호재가 네.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반기문 총장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부동층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굳이 반기문 총장의 충청에서의 지지도의 대세가 꺾였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종의 샤이 반기문 또는 샤이 네. 여권층이 충청도 표현에 심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아마 본선 가게 되면 충청의 승자는 반기문 총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문재인 지도가 그렇게 네.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네. 반기문 전 총장의 저 정도라면 상당히 빨간불인 거죠. 네. 예, 지금 충청도 대망론을 업고 1, 2위를 달리는 후보가 본인의 아성에서 네. 바로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빙을 유지한다. 네. 그 20% 후반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대선과도를 질주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 요인이다. 그래서 충청도만 최소한 40% 이상, 50% 정도는 이상은 네. 바람이 불어줘야 반기문으로서는 전국적인 대망론을 이제 띄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이라고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 괴산,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 지역을 찾아서 시민들은 과연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소개합니다. 반 총장님께서 거기 대학병을 잡으신다면 충청도의 양반이지. 삼초지구 동화를 나이가 없는 초기지. 반기문 씨의 그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동의하지. 괴산이고 음성이고 이런 데서 반기문 씨 지지하는 게 많다고 봐야지. 그저 언론에서 떠드는 거 보면 문재인이가 더 많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된다고. 충청도 한번 해봐야지. 중부권에서는 다 반기문 씨 좋아해요. 반기문
총장이 충청도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거나 충청도인이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요, 문재인 후보가 훨씬 앞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젊은 사람 하면은 또 안희정 지사고 참 헷갈려요. 문재인에 대해서 조금 그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늘 이렇게 거리에서 시민들 만났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면 꼭 늘 붙이는 말이 있죠. 이게 저희가 과학적인 그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그 거리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여론과 비율이 똑같다거나 그렇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충청도를 위해 한 일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졌네요. 거기에 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뭐 그렇죠.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고향이 충청 대망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 기반으로 충청의 어떤 희망 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네. 문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충청을 기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청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 충청인이여 나를 찍어라. 뭐 이렇게 대놓고 충청 대망론을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의 세력이 어떻게 충청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색으로 지역 어떤 세력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 밑바닥에 있는 충청의 사람들이 조직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진 않겠으나 네. 고민이 대놓고 충청 대망론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분 중에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헷갈려요. 네. 충청도 사람들이 막판에 이제 네. 그것을 변출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앞으로 충청도의 민심은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반기문 전 총장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하기 나름이다? 네, 하기 나름에 네.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하고 또 어떤 국민들의 대국민 메시지를 따라서 네. 충청도의 민심은 저거다, 아니다라고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그동안 호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귀국을 앞두고 충청권을 갔는데 그 빈 곳을 박원순 시장이 채우기 위해서 호남을 방문했군요. 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주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강주를 방문해서 작심한 듯이 지금 연이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대북 송금 특검은 호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민주당의 분당의 책임 역시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그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분당된 거 호남의 분열로 이어졌는데 다 문재인 전 대표 책임이다. 또 참여정부 책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네. 이 박원순 시장이 호남 민심에 그 아픈 부분을 콕 찍어서 정확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호남에서 여전히 문재인 대표가 지지도를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 30대 젊은 층들이 훨씬 높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도 공백 상태입니다. 네. 이 공백 상태의 호남 민심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답지 않은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참여정부는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저도 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은 왜 노무현 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 말 때문에 호남 민심이 진짜 흔들렸던 건 맞습니까? 그건 어떤가요? 솔직히 저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호남 네. 민심을 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네. 당시 이제 저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상당히 좀 호남 자존심이 상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친노 백권이다 이런 논란들이 네. 계속 호남으로부터 이제 소외감을 갖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결국은 당이 분당이 되고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몰아세우면서 호남 민심이 이제 등을 돌린 건데 네. 과거에 이제 아픈 몇 가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부분을 정면으로 네. 말하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짚으면서 호남의 입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나 일단 광주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정말 집요하게 문재인 전 대표의 아픈 점이랄까 아니면 호남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하네요.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은 문재인 후보를 90% 이상 지지했지만 졌다. 네. 이게 다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선 경쟁력에서도 의문이 들고 호남이 네.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분열과 당 패권적 운영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부터입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연일 계속 반복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며칠 사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는 것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정체, 그냥 낮은 상태에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안팎에서 박 시장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확실한 대선 후보 군에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박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책, 뭐 협치라든가 네. 이런 서울시정과 관련된 일이 부각이 되면 저절로 뜰 것이라고 했지만 네. 시중의 지지층은 그렇게 보질 않았거든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밀리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폭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그 분명한 성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연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행보와 차별화돼 있고 뭔가 눈에 띄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까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몽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경선룰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금 입장입니다. 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의 방식을 정하는 때 그렇죠.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 강령위원회에서 각 대리인들을 불러서 각 캠프 대리인들을 불러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룰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유일하게 오늘 참석하지 않은 캠프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 측인데요. 일단은 표명상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친문 문건 네. 파동 이후에 그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고는 지금 문재인 당인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선들도 공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명분이긴 하지만 네. 끝까지 지금 경선룰에 대한 패를 먼저 꺼내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협상의 길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차별화 전략 의지도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경선 룰이라든지 또는 호남으로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문재인 대 박원순 두 양강 구도를 형성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적과 동지라는 것이 이제 경선이 끝나면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선으로 후보를 정할 때까지는 가깝게 보였던 박원순과 문재인 두 사람 사이 이런 갈등 전선 앞으로 점점 커지면 커졌지 글쎄 좁혀지진 않을 것 같은 인상입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야당만 이런 게 아니죠. 여당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새누리당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